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그 유명한 책이죠. 권력의 48가지 법칙. 그중에서도 제 15법칙, 적을 완전히 짓밟으라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법칙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칙의 그 속뜻,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뭔지, 또 어떤 역사적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잔인해져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게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왜 권력의 기술에서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이면의 현실적인 측면들, 또 교훈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법칙의 그 핵심 주장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적, 위협적인 적이 있다면 단순히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부족하다. 완전히 말 그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에서 비유하듯이 꺼진 불씨처럼 보여도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예요. 어중간하게 끝내면 결국 그게 복수를 부르고 나중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심지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 와, 정신까지요? 네, 이게 뭐 잔인함 자체를 즐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미래의 위험 요소를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내 권력과 안정을 확실하게 지키려는 아주 냉정한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권력 다툼이라는 게 워낙 치열하니까 그 속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냉혹함 뒤에 숨어있는 어떤 철저한 현실인식, 그리고 미래 예측,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감정주의는 배제하는 거죠. 그럼 이 법칙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겠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그 중국 초안지의 항우와 유방 이야기더라고요. 네, 기원전 3세기경의 아주 유명한 라이벌이죠. 항우와 유방. 네. 자료들 보면 항우가 사실 유방을 제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항우가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 망설였을까요? 자료에서는 뭐 유방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존경심? 아니면 동정심?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런 분석도 있고 또는 항우가 좀 정정당당한 승부, 그러니까 전장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이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속임수나 기습 같은 것보다는요. 아, 약간 명예를 중시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었던 인물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 역사가 스포일러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망설임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 됐죠. 유방은 살아서 결국 항우를 무너뜨리고. 근데 최종 승자가 된 유방은 항우처럼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료 보니까 유방은 항우를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시킨 후에야 비로소 한 나라를 세우고 안정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항우의 사례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패배한 적에게 보이는 동정심이나 뭐 이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화해의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분개하는 독사를 품 안에 키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력의 세계에서는 어설픈 타협이나 용서라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직 한쪽의 완전한 승리만이 진짜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런 논리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교훈이네요. 그렇죠. 리더가 감정에 좌우되는 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자비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좀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법칙을 아주 철저하게 따른 인물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료들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입니다. 7세기 인물이죠. 아, 칙천무후. 권력욕이 대단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사람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금의 망설임이나 약점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뭐랄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방식이 아주 일관되던데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냥 네, 해결책은 하나였죠. 모조리 제거하는 거.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친척이라도 가차없이 독살하거나 추방해버리는 그런 냉혹함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근데 저도 자료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그렇게 무자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중국을 아주 유능하게 통치했고 또 효과적인 통치자였다는 평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네. 여기서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잔혹함과 유능함.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측천모 후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이 15법칙의 논리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방법은 잔인했을지 몰라도 그 단호함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권력을 안정시키고 또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윤리적 딜레마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건 과연 그녀의 잔혹상이 그냥 개인의 성격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 혼란했던 시기에 권력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뭐랄까 필용악 같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자료들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양쪽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법칙이 뭐 로버트 그린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죠. 자료들 보니까 이 법칙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대 중국의 손자병법에서도 이미 비슷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손자도요? 네. 그리고 현대 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역시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법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는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모세가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킨 이야기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시대를 좀 더 근대로 가져와 보면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 이 사람도 나폴레옹 전쟁을 분석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적 전투력의 직접적인 섬멸이다. 산멸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기거나 타협하면 결국 나중에 협상할 때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적에게 다시 힘을 키울 기회,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이나 공간, 심지어 희망조차 교선은 안 된다. 이게 클라우제위츠의 주장이었죠. 마키아벨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군주론에서. 네,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죠. 인간이란 다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짓밟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소한 피해에는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밟혀버리면 복수할 엄두조차 못 낸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이야, 시대는 다른데 핵심은 통하네요. 그렇죠. 그 점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짓밟는다는 걸 꼭 물리적인 제거, 뭐 살해나 폭력으로만 해석해야 할까요? 좀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당연히 현대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자료들에 나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제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추방, 혹은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영향력, 즉 권력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재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힘을 빼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할 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도 예외는 있겠죠. 항상 100% 적용되는 법칙은 없을 테니까요. 흥미롭게도 자료에서는 이 법칙이 거의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반전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긴 합니다. 반전이요? 어떤 거죠? 아주 드문 경우인데 때로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요? 네, 예를 들면 궁지에 몰린 적에게 일부러 도망갈 길을 살짝 열어주는 거죠. 그럼 퇴각하면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지고 사기가 꺾여서 저절로 와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아, 그런 전략이 있군요.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적의 심리나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통제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아주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법칙대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게 자료들의 전반적인 논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제15법칙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법칙은 로버트 그린의 책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적인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권력 게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정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자료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책의 관점은 어떤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냉철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책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바로 그 냉철한 현실주의입니다. 적이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이 불편한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항우처럼 동정심이나 도덕적인 망설임을 보이면 그게 바로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감정 통제의 중요성입니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항우는 유방에 대한 그 치명적인 동정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권력자는 개인적인 좋고 싫음이나 폭수심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장기적인 안정과 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때로는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집요함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목표 달성을 향한 집요함. 이게 다른 법칙들이랑도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29법칙, 모든 계획은 끝을 염두에 두라나 제47법칙, 목표 지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승리했을 때 멈출 줄 알라 같은 것들이죠. 아, 어떻게 연결되나요? 적을 완전히 짓밟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건 결국 끝을 염두에 둔 계획에 실패하는 거고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겼다고 너무 나가서도 안 되지만 제47법칙, 일단 적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목표는 철저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게 제15법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항우는 바로 그 끝까지 가는 집요함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법칙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2법칙, 친구를 너무 믿지 말고 적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라와 비교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건 좀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요? 적을 활용하라니? 네, 언뜻 보면 그렇죠. 제2법칙은 프랑스 혁명 때의 라이벌이었던 탈레랑과 푸셰가 필요할 땐 손을 잡았던 것처럼 또 링컨이 정적들을 내각에 끌어들여 활용했던 것처럼 과거의 적도 유능한 조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15법칙은 완전히 짓밟으라고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제15법칙은 선을 긋는 거예요. 모든 적을 다 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적들은 본질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하고 이리디모블, 내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어떤 적을 활용하고 어떤 적을 제거해야 할지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분별력, 그 판단력이 권력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이 제15법칙은 결국 권력 추구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경쟁이나 게임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절박한 전쟁과 같다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까웠던 사이가 적으로 돌아서면 더 그렇다는 뉘앙스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면 어떤 감상적인 태도나 망설임은 버리고 나의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잔혹해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참 논쟁적이지만 이 법칙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제15법칙, 적을 완전히 짓밟으라에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법칙이 왜 필요한지 그 논리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항우나 측천모호 같은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손자, 클라우제비츠, 마키아벨리까지 이어지는 그 철학적 배경, 나아가 이 법칙이 책 전체의 현실주의적인 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항우나 측천모호 같은 인물들의 전략과 그 결과를 상당히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의 극명하게 다른 운명을 보면서 과연 이 제15법칙과 같은 냉혹한 전략이 한 지도자의 장기적인 역사적 평가, 그러니까 그 유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그 잔혹한 수단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유능함이나 안정, 업적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평가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비정함이나 잔혹성이 결국 그 인물 자체를 정의하게 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대화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